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01부 조선의 청해전 대 일본의 초토화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597년 7월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진행되었던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제 양측은 또다시 끝을 알 수 없는 전쟁의 수렁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유재란이죠. 그러니까 좀 이제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1596년 9월 달에 명과 일본 사이에서의 강화회담이 파탄이 나버려요. 근데 막상 정유재란은 10개월 후인 1597년 7월에 일어났다는 거죠. 왜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일어났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10개월 동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에 이제 매달렸냐면은 그러면 명하고의 회담이 안 된다면은 조선하고의 교섭이라도 어떻게든 해봐야 된다 해가지고 조선과의 교섭을 계속 시도했던 기간이에요. 하지만 그게 끝내 이제 실패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또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정말 앞도 없고 뒤도 없는 상황이 됐는데 자기가 처음에 정말 호기롭게 야심차게 대륙 정벌을 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목적이 조선 정복도 아니었어요. 명을 정복하고 나아가서 인도까지 가겠다. 그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꿈꿨던 야망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임진년의 전쟁을 통해서 대륙 정벌은 고사하고 조선 정복조차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판명이 난 상황이죠. 따라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은 더 이상 큰 피해를 내지 않고 철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호쾌하게 판을 있는 대로 벌려놓고 아무런 성과 없이 후퇴한다. 그렇다면은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이 정말 심각하게 흔들릴 여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방법이 모든 다이묘들은 일일이 다 정복해서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교섭을 통해서 포섭한 사람들도 있었고 특히 도쿠가와 이에야스처럼 자기 못지않은 세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점들을 갖다가 생각해 봤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도요토미는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양새 좋게 철수하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충족시켜줄 것이 바로 명제국의 항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명과의 강화회담을 갖다 진행을 했던 건데 명제국이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항복 사절을 파견함으로써 도요토미는 전쟁에서 승리를 공언하고 모양새 좋게 철군을 할 생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명제국에서 파견된 사신단은 항복 사절이 아니라 단순 책봉 사절이라는 게 판명이 나면서 결국 이게 이제 강화회담이 파탄이 나는 그런 결말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요토미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이 돼버렸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일본 측 사료가 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2년에 임진년에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조선의 수도 한양을 점령하고 나서 한 93년 그래도 초까지는 나름 좀 이제 북진해가지고 평양까지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세 등등했던 시점에 도요토미가 어디에 이제 또 문서를 보내냐면은 고산국의 외교 문서를 보내요. 이 고산국이 오늘날 이제 대만 쪽으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외교 문서를 보내가지고 협박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 협박하는 말이 뭐였냐? 한번 사료의 내용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조선국은 전대부터 본조와 우위의 맹약을 맺었으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위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제후들이 소의 귀를 잘라가지고 그걸로 이제 맹세 의식을 했던 거를 갖다가 본따가지고 표현한 일종의 관용적인 어구예요. 오랫동안 약속을 저버렸다. 하물며 또다시 내가 대명을 정벌하려고 하는 날 반모했다.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런 표현을 쓴 게 사실 고니시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통신사를 딱 보냈을 때 조선통신사는 무슨 목적으로 갔냐면은 교린을 겸해가지고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사람인지 얘들이 정말로 전쟁을 할 것 같은지 그거를 정탐할 목적으로 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고니시가 이 통신사를 뭐라고 이제 속였냐면은 조선에서 항복해온 사절이다라고 속이는 바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때 당시 조선이 항복했던 걸로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으로 이제 바로 전쟁을 가려고 했고 조선이 당연히 앞장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인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반모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이 때문에
장수들에게 명해서 정벌했다. 따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벌한 것은 애초에 있던 정복 계획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미 나한테 항복을 했는데 중간에 변심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왕이 도망쳐서 국성을 모조리 불태워버렸다. 한양까지 점령했다는 것을 이제 자랑을 하면서 늘어놓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일이 급해졌다는 것을 듣고 대명이 수십만 원병을 내어 전투에 임했음에도 끝내 승리를 취하지 못했기에 칙사를 본방 시젠주에 보냈다. 사실 이게 명제국이 원병을 보낸 다음에 평양 뺏기고 남방까지 쭉 밀려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도요토미가 이제 좀 정치적 공갈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고 항복을 애원했다라고 한 거예요. 즉, 지금 명과의 강화회담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이 우리에게 항복사절을 보내라. 그거를 계속 요구를 했던 거고 그게 달성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강화회담이었다라는 거죠. 이에 수십 개의 성을 축성해 병사를 조선의 성 중에서 경상도에 모으고 진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선 남방 지역에 주둔하면서 명의 항복을 받아내기 일보 직전이니까 너네 고산국도 까불지 말고 우리한테 항복해라. 라는 그런 이제 협박편지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원했던 것은 명제국의 항복이었고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명제국이 아니 자기들이 왜 항복을 해요. 진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몇 년에 걸친 명과의 강화회담이 끝내 파탄나자 도요토미는 급한 대로 조선 측이라도 교섭 시도를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까지는 이젠 바라지도 않고 뭘 원했냐면은 그러면은 왕자나 대신급이라도 인지를 보내라. 그리고 우리한테 얼마간의 공물을 바쳐라.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양보까지 해요. 나중에는. 그렇게 양보까지 하지만 조선 측에서는 희종 강경한 자세를 고수했다라는 거죠. 결국 도요토미는 조선과의 협상마저 파탄나게 되면서 자신이 완전히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자, 이제 도요토미는 모양새 좋게 철군하는 것은 글렀습니다. 남은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전쟁의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뿐이었어요. 자신의 눈앞에 놓여진 선택지가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야말로 이거 최악의 선택지잖아요. 그 최악의 선택지 하나만 남았다는 것을 안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제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도요토미 입장에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명제국이 항복사절을 보내는 것이 안 된다면 하다못해 조선에서라도 항복사절을 받아야 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재주로 조선에서 항복사절을 받냐 이거죠. 저렇게 강경하게 고재서로 나가는 조선한테. 그죠? 자, 그럼 도요토미는 시종일관 고자세로 나오는 조선을 어떻게 항복시키려고 했었냐? 여기서 도요토미가 생각해낸 방법은 정말 극단적이고 흉악하기 짝이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죄질이 흉악하기 짝이 없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조선의 남방 지역을 돌면서 닥치는 대로 학살전을 벌이고 다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수도 한양을 점령한다. 뭐 그럼 좋긴 하겠죠. 혹은 뭐 영토 어디를 점령한다. 그럼 좋긴 하겠죠. 근데 그건 부차적인 얘기였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시했던 게 뭐냐면은 일단 싸그리다 보이는 족족 조선인들을 죽이고 다니면은 조선의 민심이 이반해서라도 결국에는 조선 왕이 굴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정말 정말 사이코패스스러운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 여기서 조선이 굴복해가지고 혹시라도 영토 할양이나 왕자급을 인질로 보내주면 좋은 거고 그게 안 되면은 하다못해 대신급의 항복 사절이라도 받아내가지고 철군 명분을 얻어낸다라는 거죠. 이게 도요토미의 계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유년의 원정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임진년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뭐 거창하게 대륙을 정복한다. 혹은 어디를 점령한다. 그래서 영토를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무자비한 초토화전이 기획됐던 것이 정유년의 전쟁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년과 정유년의 전쟁이 완전히 서로 다르게 올라가요. 그래서 임진년 때 일본군이 와가지고 점령지에 대해서 좀 이제 잘 보이려는 행동들을 하기는 해요. 마냥 와가지고 뭐 조선지금 빠가요로 그랬던 건 아니었고 자기들 딴에는 뭐 통치 수단도 마련하려고 했었고 민심 좀 얻으려고 노력했었고 그래서 순회도 임진년에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정유년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조선 사람은 보인 대로 닥친 대로 다 죽이고 다닌다. 그렇게 초토화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점령해서 영토화시킬 생각이 없었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유년 전쟁이 정말 무자비한 전쟁이었던 게, 조선은 조선대로 우리는 절대 일본하고 협상하지 않는다. 일본이 무릎 꿇을 때까지, 적군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최후의 5번이다. 끝까지 싸워라. 그게 조선의 생각이었고, 일본은 일본대로 그럼 니들이 굴복할 때까지 하나하나 다 죽이고 다닌다. 이게 또 일본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례 없는 무자비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당시 일본군에게 조선인의 코를 잘라오라고 하는 할당이 주어졌던 그 무지막지한 명령도 사실 정유년 때 내려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하필 코였냐면은, 귀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 양쪽이 있잖아요. 물론 귀를 왼쪽 귀만 잘라와라 이런 식으로 정해놓을 수는 있어요. 조선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왼쪽 귀를 잘라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쨌든 귀는 양쪽이니까 그거는 속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코를 잘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할당량을 줘요. 병사 1인당 몇 개씩 잘라와. 그리고 할당량은 반드시 전투원을 잘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민간인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민간인 학살이 대규모로 계획되어 있던 게 정유년의 전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잘라왔던 코드를 싹 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냐, 왔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네. 그죠? 이거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렇다고 조선에 보내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적당한 곳에다 다 그냥 매립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일본에 있는 귀무덤입니다. 좀 이상하죠? 분명히 코를 잘라왔는데 왜 귀무덤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코 무덤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느낌이 살벌하잖아요? 그래서 귀 무덤이라고 순화를 했다. 뭐 그런 설이 있어요.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설이 있고, 한편 이제 조선 조정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명군의 재참전을 이끌어냈죠. 그래서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참 괜찮게 갔는데,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고민이 뭐였냐? 이미 명군이 대다수 병력을 본국으로 철군했던 탓에 병력이 파견되려면은 시간적인 공백이 발생했어요. 물론 명예 총병 마귀가 이끄는 선발대가 서둘러 조선에 오고 있기는 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죠. 그나마도 좀 빠듯하게 도착을 해요. 따라서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소수의 명군, 그리고 사실상 조선군이 주력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조명연합군이 명제국의 본 병력이 파견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일본군의 진공을 막아내야 됐다라는 겁니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어전회의가 이제 벌어져서 연일 대책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한 대책 논의는 1596년 이미 강화회담이 파토난 다음부터 계속 일어나요. 명에다 빨리 원병을 요청해야 되고, 원병이 오기 전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땜빵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오면은 어떤 루트로 쳐들어올 거냐 이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해요. 일본군이 임진령과 마찬가지로 삼령을 넘어서 조령, 중령, 추풍령 여기를 넘어가지고 한양으로 북진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여튼 선조가 참 이런 점에서 예리한데, 선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한번 썼던 방법인데 또 쓰겠냐? 그리고 우리가 바보가 아닌다 하면 그것도 당하진 않지 않겠냐? 삼령만 틀어막으면 그거는 얘들이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못 올라온다. 그리고 일본이 임진년에 실패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호남을 점령하지 못해서였고, 하필이면은 2차 진주성 전투 때 진주성이 함몰돼가지고 피해 복구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진주성이 무너진 이후에 일본군이 육로로 호남 진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필시 일본군이 어디를 칠 거다, 호남을 칠 거다라고 선조는 또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선조의 판단이 주요해요. 그래서 고니시아의 정보원이었던 요시라가 전해준 첩보에 따르면은 이번 일본군의 주요 핵심 목표가 바로 호남 점령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라가 뭐 다 거짓 정보만 알려준 건 아니었고, 요시라가 전해준 정보 중에서도 맞는 정보도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료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라가 이제 전해준 정보의 내용이 뭐였냐? 경상 우병사 김응서의 서장에 이르기를 이달 9일에 요시라가 나와 신을 만나보려 했으나 신이 마침 산성에 있어, 여기 산성이란 표현이 좀 중요해요. 산성에 있어 내려가 만나지를 못하였습니다. 12일에 신이 직접 그를 만나서 찾아온 사유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제때에 대병을 출동시켜 호남 지방을 무찔러 조선이 믿고 있는 지역을 분탕질한다면 조선에서 화평을 구걸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요 말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계획이
호남 지방을 무찔러서 조선이 믿고 있는 지역을 분탕질한다는 거예요. 호남 지방을 점령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있는 대로 분탕질, 즉 초토화 작전을 벌일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영토 할양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 조선이 화친을 구걸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일본의 최종 목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친절하게 요시라가 알려줍니다. 이때가 이제 정유의 재란이 터지기 대략 한 2달 전이었죠. 자, 아무튼 이러한 판단 하에 조선 조정은 급한 대로 호남의 핵심 거점인 남원성을 요새화합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군의 진군로에 위치한 고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방비책을 짜게 되는데, 사실 이때 조정의 관료들이 고민했던 게 이거였어요. 지난번 임진년에는 조선군의 전초기지들이 너무 순식간에 아작났잖아요. 거기다 믿었던 신림마저 탕금대에서 대피하는 바람에 체계적인 피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조선 조정은 적어도 이번에는 예전에 임진년과 같은 그런 무질서한 사태는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완전 초반에 멘붕이 일어나가지고 패닉 상태에 빠져서 마치 아포칼립스물을 찍는 것처럼 그런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태는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피난 계획을 또 세워요. 어떤 식으로 방어할 것이냐, 주민들은 어떻게 피난시킬 것이냐,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 아래에 일본군이 진공해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진군로에 위치한 고을들을 재빨리 산성으로 퇴각하는 청야작전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사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원이 비변사의 말에 따라 아뢰기를 적세가 다시 움직이면 우리는 채긍할 방도가 없으니 다른 기이한 방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군이 제대로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적군이 갑자기 진군해 오면은 이거 막을 도리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작전이 나오냐면은 육지에서는 요해지를 운거하고 성벽을 굳게 하여 지켜서 그 예봉을 꺾고,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청야하여 양도를 끊어야 하며 수로에서는 주사로 출몰하여 부산 이남에서 적세를 막아 다행히 이길 수 있다면 적은 반드시 뒤를 돌아보는 근심이 있어서 감히 뜻대로 깊이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요. 오늘의 계책은 이러할 뿐이니 요해지를 차지하고 청야하는 일을 육지의 장수들에게 일러야 하고, 주사는 거제의 장문포에 나아가서 적이 쌓은 보루 아래에서 배를 메어두고 높은 곳에 올라 적의 배가 오가는 것을 망을 보아야 할 것이니, 그러면 혹 바다 가운데서 한번 싸울 만한 형세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일단 육지에 있는 고을들은요, 근처에 있는 산성으로 싹 소개를 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식량 전부 다 챙겨가지고 청야작전 펼쳐가지고 산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주 방어를 펼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군의 진격을 저지를 시킨 다음에 바다에서는 지난번 임진년 때와 마찬가지로 수군이 출진해가지고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고 가능하다면은 부산까지 진출해가지고 적의 후방을 치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겠냐라는 작전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에서는 청야전을 기획을 하게 되는데, 사실 고을을 비우고서 산성으로 퇴각해서 싸우는 청야전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작전이었죠. 이게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였어요. 굉장히 고전적인 전통 메뉴인데, 특히 북방민족하고 전쟁이 잦았던 고려는 이 청야전을 상당히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야전에는 심각한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대다수의 산성들이 자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성 안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장기 주둔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산성은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이 임시로 거처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몇몇 산성들은 너무 깊숙한 곳에 있어가지고 가는 데가 뭐 며칠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피난민들이 산성까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식량도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산성의 경우에는 식수가 없는 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까지 걱정해야 되는 산성도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성 전투라는 것이 고려시대에도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단기간에 한다면 이게 꽤 쓸만한 작전인데 장기간 자주 써먹기는 힘든 작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몽골하고 전쟁 때 이 청야전으로 버티기는 했었지만 40년 전쟁에서 이 청야전을 쓴 결과 고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적이 쳐들어올 때 그때마다 갑작스럽게 산성으로 피난한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적이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지역으로 쳐들어온다면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갑작스럽게 산성으로 피난한다는 것은 절대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개국 초기의 주적이 누구였냐면은 왜구와 여진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왜구와 여진족 같은 경우는 이게 불시에 갑자기 쳐들어오잖아요. 물론 시즌이 있긴 있어요. 시즌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뭐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쳐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이게 선전포고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이 올 때마다 산성으로 피난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은 상태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왜구와 여진족에 맞춰가지고 방어체계를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방어체계가 뭐였냐면은 산성체제를 버리고 각 고을마다 읍성을 설치해가지고 불시에 기습해오는 적들을 차단하는 방법을 썼다라는 거죠. 이게 진관체제하고 맞물려서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에 구축한 읍성들은 이게 수원화성처럼 그렇게 의리의리한 요새들이 아니었고 여진족이나 왜구들의 기습을 일단 컷할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견고한 요새가 아니었고 사실은 좀 이제 담벼락 수준인 성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한 이유로 개전 초기에 조선의 읍성들은 일본군의 파상 공세에 거의 하루도 버티지 못한 채 무너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김해성 같은 경우는 무슨 일본군이 보리땀 베가지고 그거 쌓아서 밟아가지고 넘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좀 성이 허접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조정이 이번에는 일본군이 지침이었을 경우에 임진년처럼 읍성을 중심으로 방어하는 건 무리가 있다. 실제로 항해들도 이거 지적을 많이 합니다. 너네 조선인들은 성이 왜 딱 그 모양이냐. 성이 무슨 뭐 담벼락 맞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방어가 되겠냐.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조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냐. 어차피 일본군의 침략 시기는 임박해 왔다는 거죠. 사실상 언제쯤 쳐들어올지 어느 쪽으로 올지 대략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은 바로 이 청야작전.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조선 조정은요. 일본군의 예상 진군로에 위치했던 고을들한테 미리 피난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바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해라. 침공이 개시가 되면은 산성으로 대피해서 그곳에서 항전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조선 수군이 출격을 해가지고 부산을 타격을 해라. 라는 거였어요. 작전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유년의 전쟁은요. 거시적인 전략이 이런 식으로 잡힌 거예요. 일본군은 영토 점령 이런 거 필요 없어. 닥치는 대로 공격해가지고 싸그리 다 죽여. 초토화 시켜버려. 그렇게 해서 조선이 무릎 꿇고 화치는 구걸할 때까지 초토화를 시켜라. 일본군은 바로 이 초토화 전술이었고 조선군은 우리는 명군이 올 때까지 버티면 된다. 명의 본부대가 올 때까지 산성으로 들어가서 버티고 수군이 적의 본진을 급습을 하자라는 청야전술, 즉 조선군의 청야전술, 일본군의 초토화 전술인데 일종의 방패와 창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방패와 창의 대결이라고 하지만 조선군이 마냥 수비만 했던 건 아니고 조선의 공격 수단은 사실 수군이었어요. 그래서 수군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고 그 수군의 통제사가 최근에 바뀌었죠. 조선 조정의 판단으로는 대표적인 매파 장군이라고 생각했던 원균으로 교체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원균은 조선 조정의 기대에 부응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